네, 안녕하세요. 전자주 지식방송 UTV 진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저 오라클 솔루션스 데이 마지막 세션입니다. 세 번째 세션. 왜 오라클 GF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를 선택해야 하는가? 아주 도전적인 주제입니다. 자, 오라클 코리아의 김영태님 모시고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왜 오라클 GF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인가를 하기 전에 전문가로서 요즘 이렇게 필드에서 예전에는 사실 나스 스토리지, 센 스토리지 딱 어느 정도는 강자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의 흐름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스마트폰이 발생함으로써 거대한 입력 데이터가 유입됨으로써 데이터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향후 10년간의 데이터가 한 30배에서 40배 현존하는 데이터가 이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IBM, EMC, HP, 저희 이제 오라클, 네뎁 모든 업체들이 예전에는 나스하고 센하고 장비를 이제 구분해서 절대 강자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모든 스토리지 업체들이 활발한 M&A를 통해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나스와 센을 합치면서 융합이 되는군요. 그렇죠.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종적인 아직 단기간의 목표는 10년 이내 목표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과연 어떻게 빨리 고객들이 원하는 인프라 구축과 그다음에 서비스, 사스라고 하죠. 그런 환경을 가장 손쉽게 운영 비용을 최저로 하면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춘추전국 시대가 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IT로 말하면 우리 예전에 20년 전에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현상으로 IT 세상은 이제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그 데이터가 지금 폭증하는 것도 폭증하는 거지만 데이터의 형태도 어떤 저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비저형 데이터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세계 IDC 센터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현재 현존하는 데이터 중에 디지털화된 거는 단지 15%. 아직도 디지털이 안 돼 있는 데이터들이 85%. 예를 들어서 뭐 영상도 대부분 우리가 영화 극장에서 보면 디지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전에 데이터 아카이브인 데이터들이 넘어온 상태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이제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돈이 되는 콘텐츠들은 이제 아직도 85%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샌도 좋지만은 불특정 다수의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콘텐츠에 많이 모여야 되는 거죠. 요즘 또 미디어가 또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디어 한 방으로 쌓이 보니까 미디어 한 방으로 뜨더라고요. 그렇죠. 이틀 전에 봤는데 지금 조회 건수가 6천만 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4천만 건이었는데. 아니 엊그저께 화요일날 오후에 봤는데 점심시간에 봤는데 6,500만 건을 넘었더라고요. 대단하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스토리지가 어떤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로 해가지고 센과 나스가 융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춘추전국 시대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 춘추전국 시대에서 자 오라클이 GF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가 그러면 왜 그 춘추전국 시대에서 뭔가 나중에 선두가 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오늘 비교 상대로 이제 말씀하려고 했던 네뎁 절대 강자인데 전통적으로 뭐 10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이제 나스 시장에 절대 강자로 왔었고 현재도 뭐 제품군으로서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폰이 왜 각광을 받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OS, iOS가 좋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원활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 네뎁의 그 파스 시스템도 온탑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아주 좋은 제품이 있지만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속도를 빨리 더 내줘야 되고요. 예전에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에서는 좀 속도가 안 나오더라도 그 네트워크 서비스망이 1기가라든지 10기가로 한정돼 있어서 어차피 느리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10기가망을 썼을 때는 전통적인 속도가 600메가에서 800메가 이제 바이트 초당 속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 속도만 가지고는 이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빠른 스토리지를 원하는 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 전통적인 나스다 보니까 모든 어플리케이션에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다 유료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뭐 하나 좀 추가하려면은 그게 다 돈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정비료도 내야 되고 추가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 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센이나 나스나 IT에 있는 운영자들은 주도권이 벌써 하드웨어 엔지니어에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뭐 하나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엔지니어를 불러서 그걸 또 자기 구성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지금 이제 우리 같은 오라클 같으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RAC 환경을 버추얼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걸 아무리 늦어도 2시간 이내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하루에도 서버를 뭐 수십 대 만들어내는 이런 환경에서 그런 속도를 받쳐주지 못하고 자기가 사용 엔지니어한테 의존한다면은 그런 고객들이 원하는 서버 구축이라든지 서비스를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비용 절감과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 이 두 개가 같이 잡지 않으면 이제는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흐름하고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비용 절감과 그 편의성을,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말토크 잡는다 그랬는데 과연 진짜로 그런 건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지식방송이다 보니 구체적인 한번 근거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그 성능 쪽을 봐서 이게 지금 왜 성능이 이게 좋아지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이유. 이제 저희가 그 선 시절에 오라클에 합병되기 전에 2009년부터 이제 GFS 스토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솔라리스 10, 네. 그 OS부터 발전했습니다. 그 솔라리스 10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파일 시스템이 GFS 파일 시스템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현존하는 OS 중에 가장 좋을 거다. 실제로도 일부 기능을 그 애플에서 iOS에 탑재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2010년 버전 나왔을 때만 해도 그 타사 이제 나스 장비하고 속도 성능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고요. 비슷했는데 이게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2011년 초반, 그다음에 2011년 중반에 거치면서 여기에 이제 솔라리스 11을 탑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리스 11은 솔라리스 10에 비해서 약 I/O를 한 44% 향상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GFS 파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일 시스템 자체의 성능도 있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램이라든지 D램이죠. D램하고 그다음에 요새 갖고 있는 프레시 카드라든지 프레시 메모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PC에서 사용되는 이제 SSD 하드 디스크라고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하드 디스크들, 대용량, 뭐 고속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자기가 자동 관리함으로써 데이터들이 가장 빠른 데이터들은 프레시 쪽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것들은 디스크에서도 그 15,000rpm들은 좀 더 좀 빠른 쪽에 있고 그다음에 좀 오래된 데이터들은 이제 7,200rpm 쪽에 놓음으로써 사용자들을 환경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이제 응답 속도를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계층화 시켜버린 거죠. 데이터를.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성능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실제 한번 성능치 좀 볼까요? 벤치마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인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보면 보통 대표적으로 SPC1하고 SPC2, 그다음에 이제 SPC2라는 이제 공인된 이제 벤치마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보통 SPC1은 이제 IOPS라 그래가지고요. 보통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초당 얼마나 IO 건수를 처리해 주느냐 이런 게 좋아야지. 보통 요 수치는 어디서 쓰냐면은 센 스토리지를 판단할 때, 왜냐면 거기서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고 얼마나 이제 응답 속도 뭐 5ms, 10ms 하는 거기 때문에 IO 속도가 좋아야지만 그러니까 응답 속도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SPC1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네뎁이라든지 타사 이제 히다치 장비라든지 IBM 2배 정도 되네, 2배. 그렇죠. 2배 속도를 낸다고 이제 하고 있죠. 이건 주로 이제 OLTP 쪽 같은 데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OPS 당 이제 그 구성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구축하는 비용도 더 이제 2배 이상 더 절약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 뭐 성능 대비 가격, 뭐 양쪽 면에서 다 만족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루풋에 대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SPC2는 SPC1이 IOPS에 대한 내용이라면 SPC2는 이제 초당 메가바이트 얼마나 스루풋이 많이 네. 발생할 수 있냐. 전통적인 NAS의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백업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보통 NAS 장비에는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문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적게는 뭐 1K, 2K라는 데이터가 되니까 이런 데이터는 어떤 IO 특성상 데이터를 많이 그러니까 스루풋을 낼 수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내봤자 20메가, 30메가 초당.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하면 도저히 백업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일 시스템 커봤자 뭐 한 100메가, 200메가, 200기가, 100기가 정도밖에 안 쓰셨는데 지금은 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사내 문서 한만 열어도 벌써 1페타가 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백업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네. 거죠. 근데 그런 대체안으로 보통 뭐 스냅샷이라든지 네. 아니면 리플리케이션을 뜨고 있는데 그 전통적인 그러면 또 그게 또 돈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원격제도 또 장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IOPS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의 뭐 속도가 2배 이상 빠르죠. 네. 실제로 이런 장비들을 저희 이제 하이엔드급 서버라든지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연결하면 보통 뭐 타사 대비 4배에서 2배 정도 더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성능이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용자 편의성 높이려면 이제 자동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자동화라 하면은 이제 모든 뭐 운영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스냅샷, 네. 아니면 크론 기능, 리플리케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자동화라 하면 사용자들이 뭐 GUI 환경으로 해서 뭐 클릭을 해서 직관적으로 이제 이동하는 건데요.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자라든지 운영자가 그거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온디맨드로 이제 해주는 역할이고요. 근데 네. 보통 스크립트 기능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몇 시 몇 분에 뭐 스냅을 뜬다든지 네. 아니면 파일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걸 서버에다 스크립트화 시켜서 매일매일 아니면 뭐 이래서 A사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백업을 스냅을 2시간에 한 번씩 자동으로 근데 하루에 12번씩 스냅을 떠서 백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12번이라는 게 낮에는 사람이 근무하니까 가능한데 만약에 밤이라든지 휴일에는 그게 사람이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스크립트화 시켜서 그 GFS 스토리지에 명령을 주면 자기가 이제 그거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재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또 GUI로 해서 자동 또 스케줄을 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많은 데이터들을 그래도 많이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간도 줄여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압축이 또 되게 중요한 또 키 이슈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네. 그 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요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미드레인지기 이상의 스토리지는 대부분 압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중복 제거, DDB라는 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GFS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압축도 하면서 중복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VM이라 해서 버추얼 머신, 그 다음에 VDI, 버추얼 데스크탑 이런 환경에서 실제로 OS들이 이제 뭐 수십 카피에서 수백 카피, 뭐 수천 카피들이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OS는 보통 예를 들어서 윈도우 2008을 깔 경우에 그 OS는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는 거기에 들은 컨피그레이션, 메타데이터, 그런 일부의 데이터만 만약에 데이터 그 OS가 만약에 5기가의 용량을 가진다 그러면 그럼 각각의 OS의 고유한 부분은 100메가 미만이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말 통합하면은 만약 100 OS를 깔 경우에는 만약에 그 하나의 OS가 5기가일 경우에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5 곱하기니까 야,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예. 근데 그런 이제 그런 OS 이게 보통 이제 VDI나 특히 VDI를 설치하게 되면은 가장 그 I/O를 많이 찾는 시간이 아침에 출근 시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들이 와서 자기 PC를 우리가 노트북이라든지 그렇죠. PC를 낄 때 그때 보통 8시 반에서 9시 출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VDI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I/O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그런 데이터는 보통 OS는 리드성이기 때문에 네. 가장 빠른 심지어 이제
D램에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플래시 카드, SSD가 아닌 D램을 카드로 이용해서 거기다가 OS 보통 리드성이니까 거기다 놔두면은 뭐 그 부팅 타임을 예를 들어서 혼자 부팅하면 10초지만 만약에 100명이 부팅을 하면 그게 벌써 1000초가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그 SSD라든지 플래시 카드에 놓으면 뭐 10초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20초, 30초 이내에 부팅이 완료돼서 로그온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스토리지 분석 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이 GF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분석 툴하고 기존의 스토리지도 분석 툴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네. 크게 한 가지를 들으라 그러면은 기존의 분석 툴은 그 박스, 그러니까 하드웨어 박스에 대한 진짜 흐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박스가 IOPS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스루풋이 뭐 100메가 아니면 500기가, 500메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 박스에 대한 성능만 볼 수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누적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그 히스토리 역할, 네. 실시간이 아닌 히스토리적인 거 관리밖에 안 되는데 그 GFS는 이제 그 솔라리스 OS에 탑재되어 있는 Dtrace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 Dtrace Analytics라는 거를 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라인 중에 그런 그 IO들이 어떤 클라이언트, 예를 들어서 어떤 VM, 어떤 OS, 어떤 클라이언트, 심지어 어떤 네트워크로 들어와 있는 유저별 어떤 유저가 IO를 얼마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 그러니까 내가 요청한 시간대로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 레벨이 IO 그 레이턴스를 100ms로 맞춰놨으면은 그 어느 유저가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유저는 맞춰주고 있는지 네. 만약에 어떤 유저 작업을 하게 되면 CAD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계속 느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떤 유저는 불만이 없으시고 그러면 이제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그거를 이제 그분들의 데이터들의 왜 늦은지를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예전에 뭐랄까요 CCTV처럼 감식하면서 그 비디오가 다 녹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어떤 그 효용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네, 이게 결과치인 것 같아요, 이 장표가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스토리지는 단순히 하드웨어 엔지니어한테 맡겨주는 그냥 부탁만 하고 요청만 하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 사용자, 우리 이제 전산실에 보면 IT 스토리지 관리자도 계시고 심지어 이제 DBA도 계시고 OS 관리자도 계신데 그런 관리자들이 직접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PC에서 만약에 PC에 그 외장형 스토리지를 디스크를 연결하면 자기 나름대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스토리지는 그 사용자가 직접 처음에 물론 이제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하드웨어 엔지니어 도움을 필요해서 초기 설치를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실제 사용자가 직접 만들고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엔드 유저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투자 대비 비용도 뽑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3회 기간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그 GFS 스토리지 쓰는 거하고 타사 이제 쓰는 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업무 효율성에서 36%가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최적의 조건에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만들고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심지어 삭제까지 하는 과정도 36%가 빨라졌고요. 그러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내게 좀 느리다. 그러면 이제 바로 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제적으로 이거 우리 스토리지가 모자르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프레시가 모자르다, 뭐 하드디스크가 모자르니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고객의 서비스 레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기업에 오라클이 전혀 없는 기업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나라도 데이터베이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요즘 또 오라클이 광범위한 분야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스토리지, GF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만 볼 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오라클 환경하고 얘하고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과연 오라클하고 연동이 있어서 오라클 GF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가 다른 스토리지에 비해서 어떤 점이 유리한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얼핏 보면 유리할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왜 유리한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기 GFS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오라클에서 만들어내는 하드웨어 장비는 단순히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설계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속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하드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설계 단계부터 구상 단계부터 서로 모여가지고 테스트를 거칩니다. 네. 그 튜닝까지도 완료를 하고요. 그럼 저희는 특별히 설치라든지 운영할 때 특별히 뭐 그 경험치에 의해서는 그게 아니라 네. 화이트 페이퍼 나와 있는 공식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튜닝 포인트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설치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GFS에 얼마나 빠르게 어떤 환경에 돌리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DB단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운영상에서 보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든지 옵스 센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 어플리케이션 모니터하고 이 스토리지 모니터에서만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그 모니터링, 고급적인 모니터링에서 EM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뭐 성능 튜닝이라든지 네. 성능 모니터링 차원에서 거기까지 발전을 썼다면 지금 이제 12C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요. 오라클 DB를 가상 환경으로 실시간으로 프로비저닝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만약 고객이 원하는 어떤 환경,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11G의 RAC 환경에 그다음에 CRM까지 포팅할 수 있는 어셈블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2시간 이내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인프라를 넘어서 그다음에 플랫폼, 심지어는 이제 SaaS 방식까지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EM이 계속 확장되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아까 그 나스에서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백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네. 백업 부분은 지금 어떻게 빨라졌는지 예. 백업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보통 백업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산시에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백업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는 잃어버리면은 그 부분만 다시 쏟아붓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수 있죠. 만약 문서 정도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정합성이 안 맞으면은 이제 오픈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 부분을 포기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만약에 한 건이 되지만 그 한 건이 1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100억이 될 수도 있는 네.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백업을 가장 보통 이제 11G에서는요, 그 알맨을 가장 권장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이제 핫 백업이라든지 뭐 오프라인 백업을 하게 돼 있지만 이제 11G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알맨을 백업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타겟용으로 GFS를 쓰게 되면은 데이터 도메인 최상의 버전보다는 2배가 빠르고요. 네.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 시간당 10테라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랩에서 테스트하면 20테라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하드웨어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국내에서는 보통 많게는 10테라에서 100테라에서 200테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백업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 전통적인 VTL이나 테이프 장치는 백업을 하면 그 백업 자체로 끝났거든요. 그거를 재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재활용한다는 그런 방법은 없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GFS는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백업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바로 개발 머신이라든지 테스트 시스템에서 바로 DB를 올려서 네. 재활용 용도, 예를 들어서 뭐 질문형 쿼리라든지 네.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그걸 또 다시 우리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그 골든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액티브 데이터 가이드처럼 그런 이제 DR 솔루션을 쓰면은 그 액티브 스탠바이이기 때문에 그 원격지에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백업 받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리커버리 속도도 백업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이론상으로는 20테라의 한 절반 정도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DB 사이즈가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 20테라 DB를 받는다 그러면 약 한 15분이면 받고요. 15분이 아니라 한 45분이면 받고요. 네. 리커버리 속도도 45분에 가깝고 그렇지만 이제 액티브 로그가 있기 때문에 그 리커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도 한 1.5배 정도면은 리커버리까지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업 쪽 받고 이제 가상화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좋은지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GF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가. 요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산실을 구축하면서 x86 서버라든지 아니면 전통적 유닉스, 네. IBM의 엘파, 그다음 오라클의 도메인이라든지 그렇죠. 버추얼 머신, 그다음에 VM웨어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용자들이 그 클라이언트들이 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예전 같이 뭐 10개, 20개 그 게스트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가 그렇죠.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스토리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제 스토리지를 전통적으로 센으로 물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나스 방식으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그 나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장비 자체의 이제 압축,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중복 제거를 위해서 중복된 데이터는 특히 이제 OS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네. 그 부분은 이제 용량을 그 디스크의 용량을 최소로 줄이고요. 나머지 이제 컨텐츠 부분, 사용자들이 쓰는 문서라든지 아니면 공통으로 쓰는 문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하면서 스토리지의 용량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 쓰는 이제 고객들이 어디가 있는지 많이 쓰고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예.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이제 2011년 작년부터 이제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통적으로 오라클의 엑사 엔지니어드 시스템 쪽에 보통 백업이라든지 이 백업의 스토리지 정도는 거의 뭐 그 GFS 스토리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GFS 스토리지라든지 전통적인 그 빌링 머신들,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관공서들에서 빌링 머신인데 그 DB 자체도 가장 IO가 많은 부분은 좀 그 온라인 처리를 하면서 리포트를 뽑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네. 제 2차의 작업을 할 때는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골든 게이트를 써서 그 특정 테이블 스페이스만 끄집어내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GFS 스토리지에 갖다 놓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최적의 속도로 물론 백업도 가능하지만 DB를 돌려서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뽑아내고요. 네. 아니면 어떤 뭐 결과값, 빌링, 뭐 이렇게 해서 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거기서 뽑아내면 빌링된 결과만 이제 메인 서버에 던져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온라인도 잡고 그다음에 배치 작업도 잡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든게이트가 무정지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천천히. 자, 그럼 실제로 이게 GF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가 한번 그 제품군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그 제품군은 단순합니다. 뭐 딱 세 가지. 지금 나온 GFS 스토리지가 3세대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4세대, 5세대 나올 거지만 지금 현재로는 3세대인데요. 일단은 엔트리급 예, 이제 7100 시리즈가 있고요. 엔트리급이지만 웬만한 이제 나스 장비에 뭐 다 할 수 있는 미드레인지급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7320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클러스터가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플라이언스도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대체할 수 있고, 가용성이.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두 개의 어플라이언스가 액티브 모드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을 하는 게 742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네. 이건 뭐 최대 1.7 페타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 모든 이제 인터페이스를 다 할 수 있어요. 이래서 뭐 그 텐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센카드, FC 네. 카드라든지, 그다음 요새 이제 가장 최고의 속도를 내는 인피니밴드 카드까지도 장착이 가능함으로써 그 대역 폭이 센 환경일 때 8기가 인터페이스를 꼽으면 보통 더미로 했을 때 한 600에서 700기가 정도 메가바이트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인피니밴드를 하면은 한 4기가 바이트까지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번들되어 있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제공하는 그 번들, 심지어 이제 그 호스트와 연결하기 위한 FC, 아이스카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NFS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건 다 무상입니다. 네. 왜냐면은 왜냐면 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NFS라든지 아니 FC를 하더라도 그게 다 번들로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기능이고
하지만 저희는 이 호스트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모든 인터페이스 다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단 이제 만약에 FC 카드를 장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FC 카드는 그렇죠. 예,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네. 뭐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서버에 HP 카드 설치하듯이 뭐 그 정도 비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기종 환경에서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기종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NFS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서는 뭐 버전 2부터 버전 네. 3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종 뭐 여러 가지 OS라든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단 이제 지금 센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오라클의 정책상 일단은 윈도우, 그다음에 리눅스, 그다음에 솔라리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아마 저 이제 물어봤는데 그 여러 가지 OS를 다 하는 것보다는 센 환경에서는 최적화된 OS를 선택을 해서 그 환경에 맞게끔 하는 게 투자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질문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먼저 질문 답변 드리겠고요.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나중에 설문하고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또 추첨해가지고 외장하드하고 USB 메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김지만님께서 이건 코멘트 하셨습니다. 참 명절 때 제대로 쉬어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원청에서는 명절 전날에 항상 일을 던져준다는데 이건 뭐 머피 법칙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이게 가배 법칙입니까? 이건 뭡니까? 절대 가배 법칙인가? 능력이 좋으시니까 명절에도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김지환님 힘내시고요. 네. 자, 류성민님, 빅데이터와 가상화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빅데이터 개념이 저희 오라클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요. 그 빅데이터는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의 양. 네. 이래서 그 백업 받을 수도 없는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뭐 몇백 페타 그걸 넘어서 그냥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요. 그 장비는 실제로 백업이 없이도 가능하게 모듈 형식으로 돼 있어서 3중화 모듈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하나의 어플라이언스가 두 개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GFS도 트리플 미러 네. 그다음에 트리플 페리티를 제공함으로써 더 안정화를 시켜줬지만 빅데이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빅데이터 국내 이제 통신사라든지 이제 아직까지 그 빅데이터를 머신이 이제 테스트 용도로는 나갔지만 실제 포팅은 안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랩실에서 해보면은 아직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한 1페타라든지 2페타 정도 갖고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뭐 백업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앞서 우리 세션 1에서 말씀드린 OGG라든지 데이터 가드를 이용해서 이제 원격지에다가 데이터 실시간 변경하는 되는 거를 네. 싱크 방식, 어싱크 방식으로 해서 던져주면 그거를 이제 그 GFS에 넣어주면은 그 GFS는 어차피 인터페이스가 인피니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그 FC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도, 아까 말씀드린 배치 업무라든지 리포팅 용도, 백업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정훈님,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티어링이나 압축 기능 등이 기본으로 무상 포함되어 있는 건지요? 이제 티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FS 파일 시스템 내에 그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풀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링이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 압축도 당연히 그 GFS에서 사용되는 그 인라인 네. 압축 방식, 그다음에 인라인 뒤죽 방식을 하기 때문에 다 무상입니다. 네. 설원성님, 50배까지 압축 효율을 가지면서 처리 속도에 대한 성능 또한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보통 이제 이 속도를 내려면 그 11G에서 제공되고 있는 베이직, 그다음에 어드밴스 컴프레스 방식이 있는데 그건 전통적으로 DB단에서 압축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OLTP 업무일 때는 베이직으로 한다든지, 그다음 DW 용도일 때는 그 DW에 맞게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DB 데이터베이스만의 압축 기술이 아니고요. 네. 스토리지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 하드웨어하고. 그렇죠. 이 이제 HSC 하이브리드 컬럼너 컴프레스 방식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대표적인 엔지니어 시스템인 엑사데이터부터 발전이 됐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컴프레스 방식을 전통적인 레코드 단위로
압축하던 방식을 그 컬럼 단위. 그러니까 컬럼은 보통 같은 속성의 데이터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단위 있다 그러면 0 아니면 1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압축률이 벌써 99% 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1000만 명의 유저가 있는데 남자 여자만 구분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엄청난 그렇죠. 압축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번호라든지 그런 중복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컬럼 단위로 레코드 방식을 할 때보다 컬럼 단위로 하게 되면은 그 압축이 상당히 많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50배라는 속도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인서트라든지 업데이트 그런 속도보다는 쿼리성 업무. 예를 들어서 뭐 서치를 DW 업무에 쿼리를 하면 그런 데이터를 많이 읽어가지고 메모리에 가져와서 소팅을 해서 결과값을 뿌려주는데 벌써 칼럼으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방식이 100만 유저에 대한 어떤 쿼리를 던졌다. 그럼 100만 유저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레코드를 다 읽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컬럼만 압축된 데이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이 벌써 10대 1이 압축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100만 유저를 읽어야 될 게 10대 1이면 10만 유저만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밴드위스에서 데이터 흘러가는 양,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소트하는 데서 시간이 함으로써 이제 50배까지 쿼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미연님, 백업과 동시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툴이 제공되는지요? 실제로 제가 빅데이터 분석 툴은 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라고 요새 이제 하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 툴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고요. 백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보통 백업을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하게 되면은 백업 소프트웨어, 넷백업이라든지 네트워크 전통적인 백업 툴을 사용하셨는데 앞으로는 아마 오라클 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11G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들이 알맨,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알맨은 이제 뭐 거의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맨을 이용하면은 만약에 그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테이블 라이브러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GFS라든지 다른 스토리지를 쓰게 되면은 그 백업 라이브러리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거든요. 그 알맨이 바로 백업도 받고 리커버리도 되면서 이제 보존 기간까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EM을 통하거나 다른 뭐 GUI를 통하면 이제 그래픽적으로도 내 백업 환경이 정책도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내 백업들이 어디에 들어 있고 심지어 이제 계층화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차는 스토리지로 받고 2차는 테이프 쪽으로 그 백업 셋에 대한 백업을 함으로써 2차 스토리지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재철님, 네뎁 같은 NAS 전문 업체와 비교해서 GFS 어플라이언스를 어필할 수 있는 장점 3가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오라클 제품 이외에 IBM, HP, 델 서버에 붙이는데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네뎁은 지금까지 절대 강자고 지금도 뭐 엄청난 그 나스의 전문 업체에서 말로도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뎁의 경우에는 지금 최신 버전이 나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CPU가 좀 속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D램 메모리가 좀 낮고요. 물론 이제 SSD 플래시 쪽은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뭐 1테라까지도 기본 제공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온탑의 그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그 블럭 사이즈가 4K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스 업무를 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센이라든지 그런 이제 벌크성 데이터가 움직일 때는 굉장히 이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능 이제 예전처럼 뭐 이렇게 1기가라든지 10G망에서 움직일 때는 뭐 그쪽에서 네트워크에서 받을래기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서비스는 뭐 600메가라든지 800메가만 제공하면 되지만 그 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서비스가 이제 그쪽에서 레이턴스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류성민님, 백업이 10 테라 용량일 경우 복구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다른 회사의 백업 툴보다 백업과 복구가 빠른 시간을 자부하는지요? 만약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DB 사이즈가 100테라, 만약 꽉 찼고요. 뭐 전혀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알맨에서 이미지로 받는 방식, 그 다음에 백업 셋으로 받는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미지로 받는다면 100테라를, 만약에 그 데이터가 10테라라고 그러면 10테라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5테라 받는데, 예를 들어서 11분 30초. 그러면 만약에
10테라라면은 22분, 23분 정도면 충분히 받고 만약에 그거를 알맨의 컴프레스 방식과 연동이 된다면 뭐 10분도 안 걸릴 수가 있죠. 네. 리커버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백업 리커버리 속도는 이 정도 10테라 정도면 뭐 한 20% 정도 더 추가되는 정도. 그다음에 물론 리커버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이제 한 만약에 10분에 백업이 받쳤다. 그러면 한 13분에서 15분이면 리커버 모든 복구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나관주님, GFS가 암호화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GF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도 제공이 되는지요? NAS로 사용 시 관리자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요? 일단 GFS는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솔라리스 11에 제공되어 있는 어차피 암호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 그대로 포팅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칩도 오라클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CPU 칩 내에 암호화 기능을 장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금융권은 모든 DB는 암호화를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게 다 11G로 가는 목적도 하나가 10G에서는 암호화를 하면 속도가 느렸습니다. DB, 퀄이라든지 업데이트가. 11G는 그걸 이제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 이제 DB 컨설턴트도 암호화 때문에 하실 거면 11G를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GFS 스토리지도 내부적으로 암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암호화를 할 수가 있고요. 탐조로 또 만약에 외부적인 암호화 키를 발생하려면 오라클의 OKM이라는 오라클 암호화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외부적으로 거의 뭐 데이터의 속도의 저하 없이도 암호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김준형님, NAS 스토리지들이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하이브리드, 스케일아웃 방식으로 발전한 추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오라클에서 나올 획기적인 스토리지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내세우는 GFS 스토리지는 더 이상 큰 건 없습니다. 내용상. 그렇지만 앞으로 4세대 이제 예정돼 있고요. 그게 이제 내년 초반이 될 거고요. 5세대도 이제 계속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속도 쪽으로 더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왜냐하면 GFS 아키텍처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발전시키기보다는 그거에 하드웨어들이 따라와 주면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인터페이스, 뭐 인피니밴드도 지금은 이제 QDR인데 앞으로 ADR 더 발표할 예정인데 그런 게 발전됨으로써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더 빨라지고 그다음에 CPU가 빨라지면 중복 제거 기술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압축도 빨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도 더 속도를 더 이제 아마 속도 쪽으로 더 왜냐면 기능은 대부분 가지고 있고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살 때 그 10,000가지의 기능을 다 쓰기 위한 게 아니라 똑똑한 10가지만 써도 우리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GFS 스토리지는 앞으로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마 예상하건대 우리 엑사데이터의 스토리지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할 물론 이제 GFS 스토리지 말고 엑시엄 600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자기 디스크 컨트롤러가 아닌 디스크 어레이 단에서 컨트롤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컨트롤러 어플라이언스의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술은 벌써 지금 엑사데이터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술들이 아마 GFS 스토리지에 포팅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님, 내랩의 경우 복제를 위한 스냅 미러 등 솔루션이 있습니다. 블럭 기반 복제로 빠른 속도를 냈는데 GFS 스토리지는 복제 및 백업 속도가 잘 나오는지요? 예, 복제는 이제 저희가 스냅과 스냅을 이용한 또 크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자동화를 위한 스크립팅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현존하는 스토리지 백업 장치로는 가장 빠르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4대 대비 4배, 복구 시간 5배 이상. 그다음에 심지어 데이터 도메인 중복 제거하는 데이터 도메인 장비도 백업 속도 2배.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가 있는 GFS가 가지고 있는 HSP 기술과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피니밴드 기술, 그다음에 오라클과 연동할 때 다이나믹 NFS라는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때문에
도저히 뭐 이 기존의 텐지라든지 네. FSC 방식으로 그러니까 스카시 프로토콜 가지고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조사 마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일단 그 스토리지 시장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요. 사용자들도 이제 단순히 예전에 스토리지가 그 사용하는 그 저장 공간을 넘어서서 네. 이제 앞으로 컨텐츠를 그 컨텐츠라는 건 이제 그 컨텐츠를 회사에서 컨텐츠를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거기서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정보, 그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정보를 뽑아냄으로써 거기서 그 기업의 가치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를 그러면 최적으로 속도를 내고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가장 편하게 그냥 내 노트북에 붙어 있는 외장형 디스크처럼 자유롭게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있어 환경에 맞춰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마 그런 스토리지가 도래할 거라고 지금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네. 앞으로 패러다임이 그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사용자 우선의 그런 스토리지를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어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라클 솔루션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각 분야별 오라클 전문가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질의응답하고 또 이분들 가장 최신의 정보와 관점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또 좋은 질문해 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귀가하실 때 빗길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